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수천 가정의 정자를 기증하고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세계 최고의 정자 기증자, 1000명의 아버지 조나단 제이콥 마이어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대단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조나단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금발의 파란 눈, 고전적인 이미지며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존 스노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야기는 유럽의 한 나라 네덜란드에서 시작됩니다. 조나단은 이곳저곳에 정자를 기증하며 부를 축적하고 계급을 뛰어넘고 고통 없이 신분을 전환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자 기증이라는 것은 매우 인도적인 행위로 남을 돕고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행보는 너무 기이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자 기증은 원래 매우 사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그의 기증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알려진 건 네덜란드의 몇몇 가정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A, B 가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성적 지향과 생식 능력의 문제로 인해 이들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와 B 가정의 아이가 같은 반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A는 자신의 아이가 B 가정의 아이와 너무 닮았다는 걸 발견했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두 아이 모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서로 비밀을 나눈 끝에 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동일한 인물, 바로 조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가족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A는 자기 집 아이와 B 집 아이가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많은 닮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연인의 아이, 현 배우자의 아이까지도 자기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옆 도시의 C, D, E 가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더 무서운 건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하나같이 동일 인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조나단, 바로 그 남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족이 많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유전적 성적 끌림 이론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유전질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성적 끌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유사한 유전자가 본능적인 끌림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연인이 알고 보니 남매였던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이 아이들은 실제로 모두 조나단의 자식들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B 가정은 급히 온라인에 글을 올려 친자 확인을 시도했고 도대체 조나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은 도널 JAM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존 스노우를 닮은 그 멋진 남성의 진짜 모습은 자아도취에 빠진 변태였던 것입니다. 유럽의 정자기증 시스템이 제대로 된 규제가 없고 허점투성이었기에 조나단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이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경계를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꽤 솔직한 편으로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SNS 계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25살 때부터 정자기증을 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계획을 세운 셈이죠. 처음에는 주변의 불임 부부를 접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다는 자선행위로 시작했으며 거기다 약간의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자 정자기증이라는 행위를 멈출 수 없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의 정자은행을 보면 한 사람이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는 12회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 수도 2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자은행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정자은행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이 허점을 이용해 한 정자은행에서 횟수를 다 채운 뒤 다른 정자은행으로 이동해 또 기증을 한 겁니다. 조나단이 이런 빈틈을 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네덜란드 법상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생물학적 아버지의 외모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잘생긴 생물학적 아버지를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생부의 외모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실제로 만나보기도 합니다.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맞춤형으로 특화된 사슬 정자은행이 생겨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바로 A가정과 B가정을 공경에 빠뜨린 주범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끝도 없이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비록 기증자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글만으로도 충분히 상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금융업 종사자, 키 185cm, 운동 좋아함, 이런 식이죠. 그럼 A와 B가 어떻게 생물학적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B입니다. B는 당시 금융가 레온을 자신의 미래아이 아버지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레온은 사진보다는 덜 잘생겼고 분명 금융가인데 왠지 영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레온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레온을 언급하냐고요? 그는 오늘 이야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냅니다. 이름은 마르텐. 마르텐은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었고 이메일에 자신의 최근 사진을 직접 첨부했습니다. B가 사진을 보자마자 안심했습니다. 이 잘생긴 남자는 푸른 눈에 긴 머리, 예술가 느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르텐은 음악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술하는 잘생긴 장발 남성, 외모에 재능까지 갖춘 그는 순식간에 B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세 가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그 이름은 각각 워터, 야콥, 그리고 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다른 걸 보면 아이들의 아버지도 다 다른 사람 아닐까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텐, 워터, 야콥, 잭, 이들 모두는 조나단이 만들어낸 가짜 신분이었을 뿐입니다. 조나단, 정말로 교묘한 남자입니다. 그는 이런 위장 신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여성들과 연결되었고 그렇게 전국을 돌며 정자기증 순회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의 기획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일에만 그렇게 열정을 쏟지 않았다면 그는 훌륭한 콘텐츠 운영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나단은 단발성 서비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정말 공들여 관리했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릴 적부터의 관심사를 나열하며 여행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고 화폐 투자에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꽤 고급스러운 취미들이죠. 그리고 그는 자주 짧은 영상을 찍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며 지식형 인플루언서처럼 활동했습니다. 긴머리 관리법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까지 다양했습니다. 조나단은 평소 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아주 풍부하고 매력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다시 그를 찾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즉 한 명의 여성과 여러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서로 닮은 모습이 확연해지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 인간 쓰레기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된 아이들의 수만 해도 이미 102명, 전부 조나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숫자일 뿐 확인되지 않은 수는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전체 인구는 겨우 17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수치로 생각해보면 네덜란드의 아이들 수백만 명 중 조나단의 후손이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셈이 됩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조나단이 정확히 몇 명의 자식을 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로 조나단을 구체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결국 현지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의 행동을 폭로하고 더 이상의 기증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난처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덜란드의 법상 정자 기증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했다 정도로만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변장에 능하고 가짜 신분을 꾸미는데도 능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제약도 없는 셈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나단을 그냥 놔둬야만 할까요? 그룹 안의 가족들이 조나단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고 있을 때 조나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의 정자 기증에 만족하지 않았고 기증 활동의 무대를 덴마크로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는 크라이오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자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조나단의 다음 목표였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나단은 정자 한 건이 성공적으로 판매될 때마다 약 1200유로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은행의 고객은 전 세계 분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죠. 금발의 잘생긴 남자의 정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증자의 어린 시절 사진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수많은 후보들 중 신중히 고른 끝에 네덜란드 출신 루드 씨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드는 과연 누구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호주 자매는 통이 컸습니다. 정자를 한 번에 2개 주문했는데 하나에 1200유로, 총 금액은 2400유로였습니다.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이미 예감하셨겠지만 이번에도 결말은 A, B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루드는 사실 조나단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호주 자매도 곧 그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유럽의 법으로는 조나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곧바로 외부의 도움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녀들은 미국 여성 이브를 찾아갑니다. 이브는 이 사건을 듣고는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생식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고 직접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6살 때 철없던 시절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물학적 아버지의 번호는 106번이라는 정보도 찾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분은 아주 드문 면역질환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생물학적 아버지, 양아버지, 생모, 그리고 양쪽 가족을 통틀어도 아무도 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유전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일까요? 궁금증이 커진 이분은 상업용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바로 어머니의 인공수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심지어 이브의 어머니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브는 1년 가까운 법적 투쟁을 시작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생식 사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 이러한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자매와 이브가 손을 잡게 되면서 조나단 사건의 전체 구조도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처럼 비윤리적인 사람이 정작 기증업계에서 더는 활동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은 매우 교묘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당신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정자은행 자료에 따르면 조나단의 정자는 판매량이 유독 높았고 한 번에 최대 120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유통된 기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자 한 개당 1200유로, 총 120개면 약 14만 4천 유로, 이를 환산하면 약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불완전한 조사에 따르면 조나단은 11개의 유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최저소득 기준 2억 2천만 원에서 11을 곱하면 24억 2천만 원입니다. 이는 자선활동이 아니라 고수익을 노리는 회색산업입니다. 조나단의 정자기증 활동이 확대되면서 그의 혈통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수집되었을 때 그는 이미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자기증 자원봉사자였던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조나단의 말도 안 되는 정자기증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B 가족에게 탈락한 금융가 레온 기억하시나요? 제보자에 따르면 레온과 조나단 사이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정자기증자라서 금세 팬이 되었고 그들이 숭배하고 쫓는 스타는 바로 자신의 정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정자기증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신원 정보는 그들이 조작한 가짜 신원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 웹사이트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든 결국 고객을 만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너무 변태적이었지만 더 변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레온과 조나단은 정자를 보내기 전에 서로의 정자를 섞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정자가 더 빨리 헤엄치는지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에 성공하면 누구의 활동력이 더 강하고 누구의 유전자가 더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을 두 사람 사이의 게임처럼 취급한 것이죠.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는 조나단만큼 잘생기거나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400명이 넘습니다. 조나단은 레온보다 2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담하게 추측하자면 아마 1000명 정도일 것이고 그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조직원들은 조나단의 최근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조나단은 아프리카에 입국할 계획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백인 유전자를 이용해 아프리카 전체를 표백하겠다는 대담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어 조나단이 먼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법은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며 대개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나단을 직접적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여러 당사자들의 노력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조나단의 신원 정보가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모든 정자은행에서 추방되었고 그의 모든 정자 저장소는 폐기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조나단, 그는 변태인가요? 왜 오늘날의 그가 되었을까요? 그의 극도로 이기적이고 과도한 기부 행태는 거의 1000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연루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더 큰 압박과 신체적 윤리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화나는 일은 아닙니다. 조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비인간적이죠. 조나단의 17년간의 정작이진 경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왜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의 친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나단은 6자매와 1명의 남동생이 있는 대가족 출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외부의 관심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게시한 영상들을 보면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옷차림을 바꾸고 자신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죠. 음악가, 은행권, 외환 투자자 등 모두 고급스럽고 부러운 직업입니다. 그는 특히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이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이러한 원칙을 개선하고 인도주의가 악당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 한 커플이 발리섬의 고급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발리 리조트로 이 사건은 다시금 동남아 여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우연히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4월 28일 중국 주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에서는 발리섬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 발리섬을 여행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개인 안전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은 인도네시아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국내외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감정 문제로 인한 살인일 수도 있고 강도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남성 피해자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더 큰 화제가 되던 중 인도네시아 경찰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국민들은 수사가 너무 성급했다고 느끼며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인 관광객의 발리섬 의문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 사건의 여성 피해자 청샤오는 올해 22살로 중국 장시성 주장에서 왔습니다. 청샤오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로 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난창공학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하며 가정 형편은 보통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며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인 리샤오는 올해 25살로 중국 광시성 구일인 출신입니다. 그는 키 185cm의 장신으로
금융 관련 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몇 년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0일 저녁 8시경 청샤오는 혼자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4223호 객실에 머물렀고 5월 1일 새벽 0시 17분경 리샤오는 DK1327 EU 번호판 차량을 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리며 휴식을 취한 뒤 청샤오가 로비로 내려와 그와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4223호 객실로 향했습니다. 호텔 복도 CCTV에 따르면 새벽 0시 50분경 리샤오는 잠시 방을 떠나 복도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4222호 객실 문 앞에서 머무르며 확인하다가 다시 4223호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측에 따르면 이후 4223호 객실에서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으며 맥주 5병을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새벽 1시 17분경 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실을 방문했고 4223호에서 잠시 머문 후 떠났습니다. 5월 1일 아침 6시 32분경 리샤오는 온몸에 피가 묻은 채 나체로 호텔 복도를 기어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못한 채 4223호에서 멀지 않은 복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리샤오는 복도에서 약 20분간 몸부림쳤고 아침 6시 55분경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호텔 CCTV에 따르면 룸서비스 이후 리샤오가 방 밖으로 나온 시점까지 약 5시간 동안 4223호 객실에는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4228호 객실에 투숙 중이던 다른 투숙객이 아침 6시 43분경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복도에서 신음소리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호텔 직원은 해당 신고를 받고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숙객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비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휠체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끌고 도착했을 때 리샤오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4223호 객실의 여성 투숙객 청샤오가 나체로 욕조 안에 누워 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청샤오의 몸에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마, 팔, 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목 부위에는 선 형태의 멍자국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끈과 같은 물체로 눌린 흔적으로 보이며 생전 목졸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샤오가 욕조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그녀의 윗속에서 많은 양의 액체가 발견되었고 기관에서는 산소 부족의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목이 졸려 기절한 뒤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코와 입에서도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의학팀은 이 액체를 채취해 독성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리경찰의 법의학 실험실 책임자는 독성 검사에서 살충제, 위험약물, 마취제 또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리샤오의 몸에서는 양쪽이 열린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상처는 맥주병 유리 조각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며 상처 길이는 약 11cm에서 12cm에 달합니다. 그의 등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에도 절개 상처와 몇 개의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정황을 종합했을 때 두 사람의 개인 소지품과 금품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며 CCTV에서도 제3자가 방에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류에 훼손 흔적이 없었고 이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제3자에 의한 강도 또는 폭행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적으로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은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5월 7일 발리경찰 대변인은 15명 이상의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직원들과 호텔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 및 창의경제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해 전력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한 탓에 중국 네티즌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뉴스 보도와 다른 네티즌들의 추측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며 자신이 해당 호텔에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외부의 공공해변에서
비투숙객도 쉽게 호텔로 들어올 수 있으며 객실 발코니 문이 덧문식으로 되어 있어 외부인이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가 넓고 객실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있어 보안 요원이 모든 층과 방을 빠르게 순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발리 경찰은 조사 후 이 호텔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월 16일 현지 경찰은 총 31명의 증언, CCTV 영상, 법약 조사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리샤오의 행동은 자해로 보이며 그의 여자친구 청샤오는 리샤오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초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이 커플 사이의 문제로 사건이 총 3개의 호텔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남녀는 말레이시아에서 발리로 이동했으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투숙하기 전 발리 사누루에 있는 A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리샤오는 B 호텔로 이동해 투숙했습니다. 이후 리샤오는 다시 A 호텔로 돌아와 여자친구를 찾았지만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샤오의 왼손이 다쳤으며 이는 스스로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호텔 프론트 직원은 리샤오의 부상을 보고 상태를 물었고 리샤오는 다툼 중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호텔 객실에서 리샤오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다툼의 결과로 리샤오는 다시 B 호텔로 돌아갔고 청샤오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월 1일 새벽 리샤오는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청샤오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리샤오가 먼저 청샤오를 공격한 후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리샤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왜 방을 나와 호텔 복도로 기어가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누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해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식의 자해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룸서비스 직원이 객실 안에서 오래 머문 이후 리샤오가 왜 옆방인 4222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방의 투숙객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관계가 좋았으며 함께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으로 서로를 해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리샤오의 등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겼는지, 깨진 유리병에서 리샤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왜 이를 범행 도구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리샤오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청샤오와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돈도 많고 외모도 뛰어난 행복한 커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러 가며 이 사건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청샤오가 졸업한 뒤 결혼하기 위해 발리를 방문했으며 발리의 환경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남녀 양측 가족은 매우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발리 경찰 보고서가 발표된 후 청샤오의 가족은 웨이보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리샤오의 가족은 보고서 발표 후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청사오의 가족 역시 리샤오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는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의문점이 많지만 사람들은 경찰이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발리 경찰이 사건의 주요 담당자로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발생 후 청샤오의 가족이 발리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사건 종결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경찰에게 리샤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리샤오의 가족이 마침내 언론 인터뷰에 응했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새로운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현재 45살인 리샤오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들 리샤오는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주민등록을 성샤오의 고향인 장시성으로 옮기고
난창에 집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 자신도 먼 곳에서 온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이 떠난 후 20일이 넘게 그녀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인지 몰라 더욱 두려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 발언에는 상당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샤오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입니다. 리샤오와 청샤오의 관계는 매우 좋아 보였으며 단순한 다툼으로 서로를 해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남자 측 가족이 침묵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리샤오와 그의 어머니 모두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 어머니가 언론에 나서지 않고 사람들의 추적과 괴롭힘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리샤오의 어머니를 협박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도움 요청과 협박에 대한 내용을 이미 경찰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의 결론에 대해 그녀는 불만을 표명하려고 여러 차례 경찰과 관련 기관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샤오의 성장 과정과 그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의 미혼모로 리샤오를 낳았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리샤오가 7살이 되던 해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아들이 태어난 첫날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하루 병원비가 수백 위안, 약 5만 7천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수십 일을 머무르는 동안 전 가족이 돈을 빌려야 했으며 이를 갚기 위해 그녀는 리샤오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길가에서 미용실을 열어 머리를 깎으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저장성 이후에서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이후로 가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리샤오는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인 광시성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퇴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빴던 것은 아니며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아들을 때린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아들이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적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그를 똑똑하고 잘생긴 학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리샤오는 아버지로부터 큰 키를 물려받아 중학교 때 이미 175cm였고 이후 185cm까지 자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리샤오의 가상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 어머니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때 개인방에서 게임을 하며 얻은 게임 코인을 받아 용돈으로 한 주에 몇백 위안씩 벌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본인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아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을 했더라도 그 산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암흑사회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외국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쁜 탓에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운영했던 카드 게임장이 아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중 리샤오의 어머니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기자에게 주사 바늘로 검게 멍이 든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고립된 성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을 내도 말 한마디 없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반성하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찌검부터 했고 아들과 깊이 대화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돈을 벌어 고급 차를 구매하고 난창에 집도 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도 용돈을 조금씩 보냈는데 그 금액은 모두 합쳐도 수십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난창의 집도 필요 없고 그 집은 청샤오의 어머니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아들이 청샤오에게 해를 가했다고 말하는 이상
그 재산을 청샤오의 가족에게 주는 것이 보상이라며 청샤오의 어머니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최근 청샤오의 어머니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영상통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샤오의 어머니는 왜 발리에 오지 않느냐고 울며 물었고 리샤오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저히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 있었다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갔겠지만 재혼 후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동안 리샤오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했던 감정적 투자를 반성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이후로 그녀는 아들이 하는 일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발리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2년 동안 아들과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접촉한 때는 2020년 설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는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 어린아이는 손자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아이가 리샤오가 결혼 후 낳은 아들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그 당시 아들이 아주 밝고 환하게 웃었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의 소통은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리샤오의 성장 과정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과연 어떤 금융일을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가 종사한 업계는 일반적인 금융업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리샤오가 이 업계에 진입할 수 있었고 가족의 지원도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는 집을 사들이고 고급차를 몰며 명품을 사고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이른바 금융 업무는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조차 협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드러난 추가 정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최대한 모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신속히 내놓은 사건 결론을 종합해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결론에 동의하며 리샤오가 여자친구를 해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모론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리샤오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누군가의 이익을 건드렸고 그로 인해 이 커플이 참사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범인이 CCTV를 교묘히 피하고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진입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6년 4월 13일 저녁 8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코비나시 경찰신고센터에 같은 지역에서 온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한 주택에서 연속적으로 20번 이상의 큰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아이가 엄마를 외치며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녁 8시 55분 경찰이 이스트 오아후 애비뉴 1300번가에 위치한 2층 타운하우스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의 남자 주인 카미네로 왕슌리가 문을 열었고 그는 온몸을 떨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직감적으로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그를 제압하여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해 1층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카미네로의 아이였으며 큰딸은 8살, 두 아들은 각각 6살과 3살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남자아이의 잠옷에는 피자국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있는 침실 문 앞 바닥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신 두구를 발견했으며 두 사람 모두 10회 이상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남성 피해자 옆에는 고기 자르는 도구가 놓여 있었고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는 총상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여러 개의 치아가 부러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는 처참했으며 현장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형 휴대용 사격도구와 긴 총신이 달린 사격도구를 발견했으며 바닥에는 18개의 탄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탄피는 휴대용 사격도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죄 용의자는 바로 이 집의 남자 주인인 카미네로였습니다.
현장 조사관들은 그의 행위를 잔혹하다고 표현했는데 피해자들의 상태로 보아 쓰러진 후에도 용의자가 근거리에서 수직으로 추가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총알 궤적은 심지어 2층 바닥을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온 노부부 디아오 아이핑과 장슈로 카미네로의 장인 장모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분 모두 60세였으며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딸 디아오리는 몇 년 전 카미네로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사건 당일 야간 근무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남편으로부터 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디아오리는 충격에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4달 전 중국 청도에서 미국으로 방문하러 왔고 원래는 이틀 후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사위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 후 카미네로의 친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카미네로는 잔혹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과가 많은 범죄자도 아니고 갱단과 연관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고 소극적이며 심지어 타인의 말에 순종적일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미네로 왕은 1972년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의 외동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항공우주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요청으로 베이징으로 오게 되었지만 원래 말수가 적던 카미네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말투나 억양 때문에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더욱 말수가 줄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카미네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업무상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992년 카미네로는 20살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을 공부한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스페인 축구 스타에 대한 존경심으로 카미네로라는 스페인어식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였는데 이는 그가 축구에 열광하는 팬이었기 때문이죠. 카미네로는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사교에 서툴렀고 오직 아는 중국 학생들과만 교류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학업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고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말다툼을 하자 카미네로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리를 떠나겠다고 하며 싸움이 벌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매우 겁쟁이라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소수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국 친구들이 그를 장난삼아 놀리면 항상 고분고분하고 절대 맞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순조롭게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국립전파천문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군수산업과 연관된 연방연구소로 그곳에서는 아시아계 사람이 드물었고 친구도 없어 생활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업무와 뉴멕시코주의 느슨한 총기 관리 정책 덕분에 카미네로는 축구 외에 총기 소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점차 사격과 헬스, 사냥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기에 점점 매료되었고 이후 23종의 다양한 총기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해당 기관에서 해고된 후 카미네로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보잉에서 군사위성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5대 군수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에 입사하여 테스트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고 관리자는 그의 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당시 연봉은 약 8만에서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비록 카미네로가 커리어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사회적 두려움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교에 서툴렀고 30살이 다 되어가도록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이 점을 걱정했는데 젊고 능력 있는 아들이 계속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카미네로의 아버지는 미국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미국의 좁은 생활권에 익숙해지지 못한 탓에 부부는 다시 청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07년으로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주선으로 카미네로는 자신보다 9살 어린 디아오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아오리는 수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화서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지식인 출신으로 퇴직 후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며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오리는 집안 배경, 학력, 직업 등이 여러 면에서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외국 생활에 대해 동경이 있던 디아오리는 카미네로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고 그의 미국 시민권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혼은 부모가 주도한 혼사로 볼 수 있으며
남성인 카미네로에게는 나이에 맞춰 결혼한 사례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정적인 유대감보다는 미국 이민을 목표로 한 일종의 운반형 결혼이었습니다. 이 운반형 결혼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남성 쪽이 귀국 기간 동안 장로들이 주선하거나 맞선 파티에 참가하거나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와 빠르게 결혼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민 절차를 밟아주어 배우자를 해외로 운반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양측이 윈윈 관계로 보이지만 감정적 기반이 약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혼이기에 파탄의 위험이 높습니다. 결혼 후 디아오리는 결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왔고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엘몬테 시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오랜 기간 모은 저축으로 대출을 받아 연결형 주택을 구입했으며 디아오리는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한 시기도 있었고 디아오리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센터에서 실습 간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 후 카미네로는 그녀가 일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후 2년 간격으로 새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결혼의 결과물에 가까웠으며 이른 결혼 탓에 두 사람의 일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는 작은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디아오리는 남편이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질책과 억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미네로는 가정재정과 일상 활동에서 강한 통제욕을 드러냈으며 거의 모든 일이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카미네로는 자신의 생활 속 불만을 디아오리에게 풀곤 했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디아오리의 부모에게까지 화풀이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카미네로는 집 밖에서는 과묵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집에서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화를 내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면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욕설을 퍼부었고 충동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사소한 일로 디아오리와 다투다가 아이를 안고 있던 카메네로가 갑자기 손을 놓아버렸고 디아오리가 재빨리 아이를 받아내지 않았다면 아이가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또 다른 날 두 사람의 언쟁이 심해지자 카미네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디아오리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곧바로 2층으로 달려가려던 그는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했고 어머니의 엄한 꾸짖음에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디아오리는 카메네로가 2층에 있는 창고로 향하려 했음을 짐작했는데 그곳에는 그가 수집한 20개 정도의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카미네로의 통제 불능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2013년 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디아오리는 당시 6살 된 막내 아들에게 음식을 먹이던 중 남편에게 설거지를 부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이번에 디아오리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카메네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디아오리는 얼굴이 부어오르고 치아 하나가 흔들릴 정도로 맞았으며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이마도 까졌습니다. 곧바로 디아오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그녀의 부상을 확인한 후 카미네로를 현장에서 제압해 바닥에 눕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디아오리에게 남편이 총기 등 다른 무기를 사용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이를 잘못 이해하여 경찰을 2층 카미네로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카미네로가 소장한 대부분의 총기는 뉴멕시코주에서 등록된 상태였지만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보다 엄격한 총기 소지 법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법 총기 소지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수집한 총기 23 정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사건 후 카미네로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디아오리가 고소를 철회하면서 카미네로는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약 3개월간 출근하지 못했고 회사는 직원들의 배경조사를 엄격히 시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카미네로는 사건이 직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회사와 상사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11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했으며 남은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과 세 자녀는 모두 디아오리가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디아오리가 고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이 협의한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돈을 쓴 후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떠나고 부모님도 화가 나서 청두로 돌아가 버려 카미네로는 로스앤젤레스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 카보지에 있는 소규모 군수 부품 회사에서 일을 찾았지만 이전 대기업과는 처우가 크게 달랐습니다.
그의 직책은 더 이상 엔지니어가 아닌 검사 기술자로 연봉은 기존 10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으로 줄었고 일은 많았으며 집에서 멀었습니다. 양가 부모는 세 자녀를 고려해 카미네로와 디아오리의 관계를 조정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카미네로는 월 1,200달러, 약 168만 원의 아파트 임대료와 2,000달러, 약 2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며 자신에게는 월 200에서 300달러, 약 28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남겨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은 위챗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카미네로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위챗 사용법도 몰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런 생활을 2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2014년 말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카미네로와 디아오리는 관계 회복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에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했으며 학업 부담이 컸던 반면 미국의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또 디아오리 입장에서도 카미네로와 이혼할 경우 일자리도 신분도 없는 상태에서 3명의 미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2015년 3월 디아오리는 세 자녀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재결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그들은 웨스트 코비나시로 이사하여 사건이 발생한 연립주택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카미네로는 돌아온 디아오리와 아이들에게 한동안 매우 잘해주었고 몇 년간의 이별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분위기는 그가 한 달 후 다시 실직하면서 급격히 변했습니다. 재차 직장을 잃게 되자 카미네로의 마음가짐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다툼과 위협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2015년 9월 디아오리는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주 3, 4일씩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월급이 얼마 들어온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는 카미네로가 가정의 재정을 전담하며 그녀의 은행카드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카미네로의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디아오리의 부모인 디아오 아이핑과 장슈는 청도에서 미국으로 와 약 4개월간 머무른 후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방문은 카미네로의 성격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갈등은 오래가지 않아 불쾌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이 되자 디아오 아이핑 부부와 카미네로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카미네로의 직업 문제로 인해 그가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카미네로는 장인과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다툼 중 한 번은 당신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경찰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발언이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이를 단순한 화풀이로 받아들였습니다. 디아오 아이핑 부부는 불쾌한 마음에 귀국 비행 일정을 4월 19일에서 4월 15일로 앞당겼습니다. 2016년 4월 13일 디아오 아이핑 부부는 귀국 준비를 시작하며 낮에는 딸과 함께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디아오리는 병원으로 야간 근무를 나가면서 부모와 남편 그리고 세 자녀를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별이 부모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웃들은 20여 발의 총성을 들었고 카미네로는 2차례에 걸쳐 탄창을 비우며 디아오 아이핑 부부를 총격으로 살해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이 사건은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완료되었고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8년 9월에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미네로는 눈에 띄게 야위고 나이 들어 보였으며 머리에는 흰머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며 장모를 해친 것은 총기의 오발 때문이었고 장인에게 가한 공격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미네로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아내가 일하러 나간 후 그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장인과 장모는 그를 2층으로 불러들여 그들이 계속 이곳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미네로는 이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 주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 장슈는 그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밀치기도 했고 떠나지 않으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카미네로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자 장모는 주방에서 고기 써는 도구를 가져와 스스로의 목에 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카미네로는 이에 궁지에 물려 떠나고 싶다면 내 집이 아닌 곳에서 하라. 내 집에서 나가고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미네로의 진술에 따르면 장인 디아오 아이핑은 장모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아 들고 그의 목을 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카미네로는 이건 범죄라며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겠다고 경고했고 그러면 두 번 다시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장모 장슈는 즉시 무릎을 꿇고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간청했고 디아오 아이핑을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며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카미네로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상황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으나 약 1시간이 지나 몇 차례 불러도 반응이 없자 그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장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겁이 난 카미네로는 사격 도구를 들고 상대방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 장슈가 갑자기 그의 다리를 붙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디아와 아이핑도 다가와 사격 도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몸싸움 중 도구가 오발되어 장모의 얼굴과 몸에 총격이 가해졌고 그녀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디아와 아이핑은 흉기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카미네로는 자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그는 방아쇠를 연거푸 당겨 탄창이 빌 때까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냉정을 되찾은 카미네로는 장인과 장모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 모든 일이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두 사람에게 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이들이 떠올라 집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1층 욕실에서 겁에 질린 채 모여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현장에 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서 주소를 구글에서 검색해 아이들을 데리고 자수하러 가기로 했지만 막 집을 나서려던 순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미네로의 진술에는 많은 허점과 모순이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귀국할 준비를 마쳤고 국내 친척들에게도 이를 알린 상태였으며 갑작스럽게 사위와 함께 계속 머물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카미네로의 큰딸과 큰아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큰딸은 사건 당시 부모와 외조부모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들리자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1층 욕실로 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건 당시 문제가 된 방에 있었는데 첫 번째 총성이 들린 후 혼자 1층으로 내려와 욕실로 숨었으며 그때 그의 잠옷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몰래 2층으로 올라가 보았고 외할머니가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미네로는 소리치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고 큰아들은 다시 욕실로 돌아갔으며 이내 연속적인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카미네로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돌보려 했다는 카미네로의 주장과 정면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또한 큰아들은 사건 전 카미네로가 아이들에게 강제로 사격 게임을 하게 했으며 그 목표물이 외조부모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후 신체 검사는 디아와 아이핑 부부가 각각 12발의 총격을 받아 대부분이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장슈의 입술 주위와 구강 내에서 화약 잔여물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총격이 그녀의 입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단순한 오발이 아닌 과도한 공격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격 도구에서 카미네로의 지문과 DNA만 발견되어 도구를 두고 싸웠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증거와 법약 보고서는 카미네로의 자백 내용이 허구임을 뒷받침했으며 그의 자위 주장 역시 부정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배심원단은 카미네로에게 1급 상해죄 2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법원은 그에게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카미네로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날 밤 그와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여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갔는지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내면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던 것인지 그 진실은 카미네로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론 특정 이민자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이민자들 중 일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커뮤니티나 사회 속에서 존재를 숨기고 자신을 최대한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종종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극단적 행동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에는 일부 중국계 이민자들이 겪는 큰 생활고와 극심한 정신적 억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사회에서의 삶이 때로는 내적 고립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극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통의 부족입니다. 여러 사건의 용의자들은 모두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타인과 교류를 피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미국에서 언어 차이와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침묵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심리적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감정들이 표출되지 못한 채 내면에서 골마가게 됩니다. 둘째는 생활의 큰 압박입니다. 사건들 중 대부분이 신생 이민자나 생활이 힘든 중국계 주민들로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 내 다툼이나 작은 좌절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총기 소지의 자유입니다.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총기 소지의 자유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총기와 간단한 방아쇠 작동으로 인해 극단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결말을 내리려는 선택이 더 쉬워졌습니다. 결국 총기는 이들이 감정을 발산하고 해소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카미네로의 성격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한다면 이는 분명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일부 사람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며 내성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진 것은 사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잔인한 본성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화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